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27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비문학, 인문예술들을 하기로 했었고 첫 번째 지문으로서 인문예술 7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통에서 먼저 중심 소재를 잡아보자면 일단 1번 문제는 장제, 정의라고 하는 이름 나왔어. 그쵸? 정지는 이렇게 보았다, 장제는 이렇게 보았다, 정의는 이렇게 보았다. 둘의 이름이 좀 비슷하네. 어쨌든 견해 관점이고 2번 문제는 그 앞에 나왔던 장제와 정의 중에서 장제의 시각, 장제의 견해에 초점 맞춰서 문제화가 되었네요. 뭐 인간, 우주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3번 문제는 선택 지문을 보니까 주희 나왔어요. 그쵸? 주희에 대해서 뭐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동양 철학가로서 성리학자죠. 그쵸? 그래서 주희도 역시 이런 관점. 그래서 일단은 장제, 정의, 주희라고 하는 학자들, 서로 다른 학자들, 3명의 학자들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견해 관점을 일단 비교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교 대조하기는. 근데 무엇에 대한, 어떤 소재에 대한 얘네들의 견해 관점이 설명이 되었을까? 4번 문제는 조선의 성리학자 갑과 윗글의 주희가 나누는 가상대화. 주희 단독 문제가 한 2문제 나왔네. 해당 글은 일단 주희가 좀 메인이 되나 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소문자 A, 어휘 문제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제, 정의, 그리고 주희라고 하는 학자 간의 견해, 관점 차이들 잡아볼 준비를 하면서 1문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북송시대라고 하는 특정 시대 나왔고요. 실천적 학문이었던 유학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 거듭난 시기였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북송 초기에는 불교와 도교가 형이상학을 주도하였는데 북송 중기에 그래서 초기와 중기, 북송 그 시대의 초기와 중기를 구분짓고 있고요. 불교와 도교가 형이상학을 주도하였던 것과 달리 북송 중기에 등장한 유학자들은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졌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서 유교가 뭐 변모를 했다, 변화를 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 흐름은 후대의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되었다. 여기서 동일한 표현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실천적 학문이었던 유학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 거듭난 시기가 북송시대라고 소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북송 초기와 북송 중기라고 하는 시대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북송 중기에 등장한 유학자들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졌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실천적이었던 게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 거듭났다, 변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초기에는 이러하였으나 중기에는 유학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이라는 표현과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졌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 흐름이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진 그 흐름이 후대에, 북송 후대에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되었다는 거, 이 세 개의 표현은 같은 의미 범주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변화하였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이렇게 형이상학을 불교라는 학문과 도교라는 학문이 주도하였는데 중기에는 유학자들이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졌다. 그렇게 변했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거듭났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인문예술 지문에서 특히 인문지문, 철학 지문에서 뭐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어떤 표현과 문장들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 범주로서 묶이는지 그리고 그것과 구분되는 대비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구도가 이제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 동그라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들이다라고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체계화되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체계화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들이라는 거지. 오케이? 아시겠어요? 북송 중기의 흐름, 앞에서 중기, 유학자들, 유교고전 기반으로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진 거, 그 흐름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장제와 정의, 그러니까 장제와 정의는 이거, 유학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서 그렇게 학문 연구를 하였고,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졌고, 이제 나중에 성리학이 된 것이지. 그래서 장제와 정의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북송 중기라고 했으니까 이 정보에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성리학의 뿌리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정립하였는데, 이들의 사상은 이후 주의에 의해 종합되어 성리학의 사상적 토대가 됐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체계화된 건 주희에 의해서 종합되어서 성리학으로서 체계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주희가 이렇게 체계화하기 전에 이미
장제와 정의라고 하는 학자들이 유학으로서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저렇게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졌고 그 서로 다른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진 것들을 종합해서 주의가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립을 한 것이죠. 그래서 1문단의 그 구조라고 하는 것, 문제화됐던 장제, 정의, 주희 나왔어요. 이 세 명의 학자가 기본적으로 유학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향 자체는 결 자체는 동일해요. 얘네 셋의 공통점. 실천적 학문이었던 유학이 이것으로 변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 셋은 적어도 유학을 무엇으로만 보진 않았다? 실천적 학문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존재 본질을 탐구하는 그러한 철학으로서 유학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서 장제와 정의가 먼저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졌고 그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주희가 종합했고 성리학의 사상적 토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화된 이 세 명의 학자의 관계를 일단 1문단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문단은 장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앞에 나온 정보에 기반해서 장제라고 하는 학자에 대한 설명을 읽어나가야겠죠. 얘는 어떻게 유학을 그렇게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지는데 유교 고전을 이용해서 사용했을까? 기를 중심으로 존재를 설명한 실제론자였다라고 해서 장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장제라고 하는 학자의 학문에 있어서 기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라고 우리가 잡아볼 수 있겠네. 자, 그에 따르면 기는 단순히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이거 분명 아니라고 했어요.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이며 이라고 하는 것은 기와 분리된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역시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독립적 실체 아니에요. 기 안에 내재하며 그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질서의 원리이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 해당 문장 같은 경우 뭘 설명해 줬어? 장제가 생각한 기와 이. 그죠? 기는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 이라고 하는 것은 기 안에 내재해 있다. 그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의 안에 들어가 있으며 그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질서의 원리로서 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개념 정의했어요. 그는 우주를 단순히 배경이나 공간이 아니라, 역시가 아니라 기로 충만한 실체라고 보았다. 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질서의 원리라고 했는데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배경, 공간으로서 그러한 곳으로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득 차 있는? 기가 가득 차 있는 우주의 질서의 원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보만 처리해보자면 장제가 생각한 기와, 장제가 개념 정의 내린 기와 이는 이런 것이고, 장제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라고 하는 곳을 단순 배경, 공간이 아닌 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실체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견해 관점. 이 우주는, 자, 이 우주는 어떤 우주 속에서 앞에서 기로 충만한 실체인 우주는, 장제가 생각한 우주는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을 멈추지 않는데, 이러한 자생적 생성과 성장의 운동을 장제는 화육이라 칭했다. 자, 그래서 장제가 화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언급했어요. 그리고 화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 생성과 성장의 운동인데, 우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자생적 생성과 성장의 운동, 즉 화육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을 화육을 하는 존재로서 바라봤고요. 앞에서 우주에 대해서 기로 충만한 실체라고 얘기했었어. 그 기라고 하는 것과 화육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동일한 우주에 대해서 설명한, 개념 정의한 것들이니까. 화는, 이 화육에서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고 생겨나게 하는 작용. 육은 그렇게 변화시키고 생겨나게 한 것을 기르고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이다라고 해서, 변화시키고 무언가가 원래 존재했다면 변화를 시키는 것이고, 혹은 없었다면 생겨나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생겨난 것을 기르고 성숙하게 만드는 육이라고 하는 작용까지도 일어나는 그러한 운동이, 그러한 자생적 생성, 성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우주를 바라본 것입니다. 장제는 모든 존재는 화육의 산물이며, 결국 모든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라고 하는 건 화육의 생산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화육이라고 하는 건 우주가 하는 거였어. 우주의 자생적 생성과 성장의 운동, 화육, 생겨나고 변화시키게 하는 작용, 그리고 길러서 성숙하게 하는 그 우주의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모든 존재는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인 것이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우주의 작용이, 즉 화육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라고 보았다. 라고 해서 이 우주에 이런 화육이라고 하는 작용이 가장 응축되어서 가장 많이 잘 일어난 그 결과물이, 그 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것으로 우주라고 하는 존재와 그리고 실체와 그리고 그러한 우주의 작용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그 중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장제의 여러 대상들에 대한 그의 견해,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 문단이었어.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제는 기의 작용이 도덕적으로 드러난 것이 인이라고 하였다. 라고 해서 기의 작용, 앞에서 얘기했었죠. 기라고 하는 거, 그쵸? 그 기의 작용이 도덕적으로 드러난 것인. 그래서 장제가 생각한 인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예요, 그쵸? 인은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 성질로서 인간은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이며 이 본성이 도덕의 근간이 된다고 하였다. 자, 기업 관련된 문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가 됐겠죠, 그쵸?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무엇으로서, 어떤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 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거야.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 그리고 그 타고난 그 인의 본성이 바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그것의 근간, 뿌리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도덕의 근간이 되는 게 인이 되는 것이고, 인의 본성인 것이고, 그 인의 본성을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그 인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기의 작용이, 즉 그 우주의 질서의 원리로서 작용하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기라고 하는, 가장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그 기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드러난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지니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인의 근간을 둔 도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장제는 인간을 화육의 정수로, 이 화육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주가 변화시키고 생성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힘과, 또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성숙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했고, 그것에 가장 응축된 결과물이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화육의 정수라는 것은 앞에서 장제가 바라봤던 설명했던 그 인간의 화육과 관련된 그 개념인 것이고, 그게 가장 응축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 실천, 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의 본성이 그 도덕의 근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본성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곧 그것이 그리고 천도, 하늘의 도, 이치의 실현이라는 천일합일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도덕의 실천을 통해 인간이 우주와 합일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도덕은 인의 발현이자 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도덕이라고 하는 거 뭐와 거의 유사해. 이거 뭐에 근간을 두고 있어? 인이라고 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지. 근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유사해? 기랑 유사하죠. 그죠? 그리고 기라고 하는 건 뭐였어? 아까 장제에 의하면 뭐였어? 우주 질서의 원리였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야. 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이 우주의 질서 원리, 우주를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기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이 기라고 하는 우주의 원리, 그것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인을 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주의 질서, 즉 기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제는 이런 개념으로서, 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기라고 하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곧 우주의 질서를 완성하는 행위. 이걸 행한다는 건 결국 이 질서 원리에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결국 장제에게 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이루는 근본이자 인간의 삶과 도덕이 비롯되는 바탕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 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내재적 원리다. 이 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들어있었어? 기 안에 이가 들어있었잖아. 이게 내재적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이었고 이가 그거였네. 질서의 원리였네. 그렇죠? 헷갈렸네. 질서 원리가 아니라 우주의 뭐였어? 근본, 근원, 존재의 근원이었네. 그래서 기의 작용이 질서 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내재적 원리, 이 기라고 하는 거 안에 그 질서의 원리인 이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와 기 중에서 뭐 보다 더 이 둘 중에서 보다 더 이제 장제는 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이런 우주의 근원과 존재의 근원을 이 기라고 보았고 그 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인간 사회, 인간에게는 도덕의 실현으로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근원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해요? 기억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갈까? 한번 보고 가보자. 왜냐면 기억에 대한 설명 끝났고 이제 정의 나오니까, 그쵸? 기억은 일단 장제의 관점이었어. 일단 2번 문제는 있네요, 그쵸? 장제의 시각에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결국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의 이유를 잡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본성이 도덕의 근간이 된다고 하였는데 결국은 이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 이 본성이 인의 본성이 도덕의 근간이 된다고 본 것.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의 작용이 도덕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건데 1번 이는 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하는 표현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해. 2번 인간은 우주의 작용이 여기서 우주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화육의 작용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물 그 산물이 인간이라는 존재잖아. 그래서 여기서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내가 앞문장에서의 그 내용 끌고 와서 설명했었죠. 그쵸? 우주는 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기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 바로 인간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앞에서 그 우주가 만들어낸다 그리고 성숙시킨다 그게 화육이었는데 그 화육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주의 질서인 그 기의 작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우주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기가 도덕적으로 드러난 인이라고 하는 걸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선택 지문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인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인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후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3번 선택 지문? 후천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타고난 존재라고 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지니고 태어나는 존재. 선천적으로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태어나는 존재로 본 거예요. 3번 선택 지문에 나와 있는 교육,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건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겪음으로써 얻게 되는 후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후천적과 반대되는 표현이 뭐야? 선천적이지. 선천적과 동일한 표현, 이 경험에서의 험 사용하는 거 용어 뭐인지 알아요? 내재되어 있다, 타고났다, 그리고 경험에 앞선다라고 해서 선험적이라고도 해요. 선험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천적과 동일한 뜻으로서 알아주세요. 경험에 앞서서 이미 지니고 태어난 걸 말해요. 선험적. 그래서 3번 선택 지문은 그렇게 후천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이는 인간이 감정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거 내재해 있잖아. 그리고 감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않았어. 장제의 시각에서. 5번 이는 사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심성으로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죠. 어떤 차이가 있어?
모든 사물들이 다 인이라고 하는 걸 지닐 수밖에 없다. 또는 기가 어쨌든 우주의 화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세상 만물 모든 것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충만하게 담긴 게 어떤 존재라는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앞에서 그 앞 문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문단 가보면 정의. 이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쵸? 장제는 뭔가 기를 좀, 그리고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질서 있게 어떤 그렇게 발현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아무튼 기라고 하는 게 질서 있게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기에 내재해 있는 이의 역할을 그렇게 얘기했었고, 기가 중요한 것이다. 기가 도덕적으로 발현된 게 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에 초점을 맞춘 설명들이 자주 나왔었는데, 여기서 뭔가 처음부터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이는 모든 존재와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선하고 보편적인 원리로서 만물이 지닌 속성이나 인간의 덕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세상 만물이 지닌 속성, 인간이 지켜야 하는 덕목 또는 인간이 지키고 있는 어떤 덕목, 이런 것들은 그 존재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다. 그냥 그 존재의 본질 그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뭐다? 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가 지니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선택 지문은 정의의 관점에 따르면 틀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가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는 본래 선한 성질을 지님으로 인과 인간의 본성 또한 본래 선하다. 왜요? 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선하고 보편적인 원리라고 했고,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본질이라고 보았지. 그럼 인간의 본질이 뭐니까? 이니까. 근데 그 이가 뭐라고? 선한 성질이잖아. 그럼 인간의 본성은 뭐라는 거예요? 선하다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인간은 이를 가지고 있다. 이가 본질이다. 이 본질.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선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다가 되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3단 논법이 되는 것이죠. 그지? 논리적으로. 정의는 이가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수단이 기라고 보았다. 이거 좀 차이 잡아보자. 자, 장제에게 있어서 기라고 하는 그 우주의 근원, 존재의 근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뭐였어? 인? 도덕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인이었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뭔가 실현이 됐었던 거였지. 그런 내용들과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단이 됐어요. 장제에 따르면 기는 수단이었어, 목적이었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뭘 실현하게 되는 것이니까? 기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니까. 도덕의 실천을 통해서 그걸 수단으로 해서 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죠? 하지만 정의는 달라요. 기가 수단이 되는 거야. 뭘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라고 하는 것. 기는 사물의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것. 차이가 있네요. 앞서서 장제는 기라고 하는 것. 단순히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차이점, 공통점 잡아가면서 읽어나가야 돼요. 정의는 그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라고 했고, 물질적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인간의 감정과 욕망도 기를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자, 인간의 감정과 욕망, 내면적인 거지. 이 내면적인 것이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그 외부적인 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즉 그것을 수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에 따르면 기라고 하는 건 그렇게 목적 그 자체로서 크게 가치가 없어요. 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는 거지. 무엇을 실현하는? 이를 실현하는. 이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았지만 이건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이건 공통점이죠, 그렇죠? 기라고 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 이를 기와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았고 기 안에 내재한 것으로 보았다. 그죠? 않았지만 계속해서 장제의 관점, 견해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 정의 읽으면서.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가 기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그쵸? 이게 아무래도 보다 우선순위가 있거나 상위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기는 수단인 거니까.
비문학에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크지 않아요. 그 학자에 따르면 그 학자에게는 목적이 이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정의는 인간은 본성 안에 내재한 이를 보존하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유발하는 근원인 기를 경계하여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존천리 거인욕의 수양론을 내세웠다. 아까 이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었잖아. 그렇다면 이 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감정, 이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욕망 이런 것들을 생겨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는 이보다 하위가치 개념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를 경계함으로써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존천리 거인욕의 수양론. 이 수양론에 따르면 기를 최대한 뭐 하려고 하겠어? 억누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는 성찰적 수양관으로서 수련을 통한 도덕 완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결국 수련을 통한 도덕 완성, 기를 경계하고 기를 억제함으로써 본래 선한 본성인 이를 보다 더 증폭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수련이 이루어지고 수양이 이루어지겠죠. 까지 정의의 관점이었어요. 1번 문제 가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 장제는 기가 존재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쵸? 이건 장제의 이와 기에 대한 정의에서 잡아볼 수 있어요.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으로 기를 봤습니다. 장제. 2번 정의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 그 본래 선한 그 본성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였어? 인간이 이를 타고났기 때문에 선한 본성인. 4번 인간과 정의 모두 모든 존재에 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쵸? 이와 기를 분리하지 않았어. 그쵸? 이를 본성으로 봤고 그리고 인간 본성에 기라고 하는 것이 인의 형태로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그 질서를 담당하는 이라고 하는 것 장제에 따르면 역시 내재해 있습니다. 장제와 정의는 모두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했다. 그쵸? 그런 학자로서 더 이상 실천적 학문으로만 유학을 다룬 것이 아니라 탐구한 것이 아니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재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연구를 한 거. 북송시대 중기죠. 그쵸? 내용 기억나요? 3번 문제 가볼게. 정의는 인간의 감정은 존재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보다. 자, 존재의 본질로 본 건 이죠. 인간의 감정은 이 쪽이에요? 기 쪽이에요? 기 쪽이지. 그렇게 구분을 했다면 인간의 감정은 기 쪽에 해당하는데 존재의 본질은 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와 기를 구분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읽어야 하는 정보들이었고 정보 처리를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 문제에서 이와 기를 섞은 선택 지문이 나왔지. 그건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었는데 그럼 당연히 해당 선택 지문은 맞는 선택 지문이야? 틀린 선택 지문이야? 틀린 선택 지문이 된다는 거야. 이게 3번 선택 지문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와 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었고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 해당하는 정보였는데 뒤에 존재의 본질은 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정의가 이거는 이와 기의 정보를 혼합시킨 그렇게 잘못 연결한 그런 문제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풀면 좋겠다라는 거지. 너희가 정보 처리를 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이게 기도 막 존재의 본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스스로 꼬는 방향의 문제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오케이? 정보를 명확하게 나누고 그 정보에 따라 나뉜 정보에 따라서 선택 지문이 말하고 있는가. 이게 인문 지문, 철학 지문에서 가장 너희가 선택 지문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풀이에 있어서 가장 갖추고 있어야 하는 선지 판단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2번은 아까 해결했고요. 3번은 주희에 대해서 나오네. 이거는 주희까지 보고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희는 1문단에서 무엇으로서 소개됐어? 장제와 정의. 서로 다른 방향의 형이상학적 기반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장제와 정의에 대한 설명들을 들어봤을 때 둘은 같았어? 달랐어? 달랐죠. 그것을 종합해서 뭐의 기틀을 마련했어? 성리학의 기틀을 마련한 주희. 그래서 뭐 성리학의 기반이 되는 게 주자학일 거야 아마. 그래서 주자 딴 거고. 어쨌든 주희는 장제의 사상과 정의의 사상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다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 장제의 사상 중에서 정의의 사상 중에서 그것들을 쏙쏙쏙 골라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읽어야 돼? 어떤 앞에 나왔던 그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별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 갔는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은 앞서 나왔던 장제와 정의의 사상과의 역시 끊임없는 비교 대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 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읽어나갈 때. 다음, 이를 종합하여 이와 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기론을 확립하였다. 자, 주의는 우주는 이와 기가 살아 움직이며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적 체계이며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 곧 우주의 도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어렵게 떠들어댔어요. 그쵸? 우주,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적 체계. 이거 어디서 봤던 거 기억나 혹시? 또는 그 개념 기억나니? 화육이라고 하는 개념 떠올라요? 장제의 그 화육 개념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여요. 그죠? 그리고 아까 기가 충만한 상태라고 장제가 우주를 그렇게 설명했었는데 기뿐만이 아니라 이와 기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곳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는 장제랑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주의 도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건 장제의 견해 관점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덕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을 수양한다는 것은 결국 인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그림도 그렸지만 그 기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발현된 것이었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는 이와 기 중에 이는 만물과 인간 본성의 근원적 본체이며 이거 누구 견해 가지고 온 것 같아? 복사 붙여넣겠어. 정의. 그렇죠? 이라고 하는 것. 기는 이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용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자, 이거 누구 견해 같죠? 정의.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의 어떤 비교? 그리고 뭐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냐? 뭐가 더 상위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견해는 정의의 관점을 따랐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 이가 기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본 정의. 그리고 기는 수단이라고 봤던. 이는 항상 선하고 불변하는 절대적 이치. 기는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라 현상세계에서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거 만들어낼 수 있어. 맑은 정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면. 하지만 맑은 정도는 약하고 탁한 정도가 높다라고 하면 현상세계에서 부정적인 거 만들어내겠죠. 그죠? 즉 만물은 이를 본성으로 갖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기의 상태, 어떤 상태? 탁하냐, 맑으냐. 탁한 정도와 맑은 정도, 그 기의 상태에 의해서 그 본성인 이가 드러나는 양상,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라고 하는 것을 본성으로 지니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이 이라고 하는 걸 본성으로 지니고 있어. 하지만 동일한 것을 본성으로 지니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다 동일한 양상으로서 그 이를 실현하고 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각각이 지니고 있는 그 구체적인 수단인 무엇, 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 본성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본성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 인간이라면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개별적인 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지. 됩니까? 어려워요?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본래의 그 인간의 본성인 이, 만물의 본성이니까 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본성은 선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인 기가 탁하면 성정과 기질의 편차가 생기고 차이가 생기고 그 결과 감정과 욕망이 치우쳐 도덕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본성은 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이가 구체적인 수단인 기로서 실현이 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수단의 상태에 따라서 도덕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가 탁하면 감정과 욕망이 치우쳐 버리기 때문에 도덕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측해보자. 어떻게 예측할래? 이라고 하는 걸 잘 다스려야겠어? 기라고 하는 걸 잘 다스려야겠어? 기, 구체적인 수단을 잘 다스려야겠지. 왜? 이라고 하는 건 이미 갖추어져 있어. 근데 그게 잘 충만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기가 탁한 상태냐 맑은 상태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 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이 본성인 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결국 기를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주의가 이만을 보존하고 기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와 기를 모두 인정하되 이를 본체로 삼고 기를 그 발현 수단으로 보면서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배제되는 게 아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기를 맑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맑은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지. 기는 우주와 인간의 변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수단이라고 하는 거,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라는 수단 사용해. 근데 잘 안 되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수단 바꿀 수 있죠. B라는 수단으로 바꿀 수 있지. B라는 수단 잘 안 통해. 뭐로 바꿀 수 있어? C라는 수단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변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그 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를 실현하는 발현 수단으로서 이에 치우쳐서만 이에 대해서만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다뤘다는 거예요. 결국 주의는 이와 기는 분명히 구분해. 그렇지만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이거는 장제, 정이랑 모두 다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관계 속에서 위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가 분명히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기라고 하는 것 수단으로서. 존재와 인간, 도덕과 우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종합 철학으로서의 유학 전통의 주류로 평가되는데 여기에는 장제와 정의의 사상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제와 정의의 사상, 주의보다 앞선 시대의 그 사상가들이 만들어온 기반 위에서 주의가 자신의 이론을 그렇게 정립해 나갔으니까. 그죠? 좀 어느 정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철학 지문이 특히 동양 철학 같은 경우 좀 특히 이기론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기론을 다룬 지문이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너희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본문에서 설명한 정보, 그 정보들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내용을 완전한 이해,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닌 어떻게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정보를 써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을 좀 중점을 두면서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정말 말 같지도 않아요. 그냥 뭐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사실 서양 철학에서도 막 지랄입니다. 내가 한번 뭐 가끔씩 뭐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의심해요. 내가 손가락 다치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 아파하지. 누군가가 손가락을 다치는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의심하는지 알아? 저 새끼 진짜 아파하는 걸까?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서 아파하는 걸까? 내가 다쳤을 때랑 똑같은 마음,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라고 의심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심하는 줄 알아요? 저 새끼한테 진짜 손가락이 있는 것일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의심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의심이 뭔지 알아? 그럼 나한테는 손가락이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유일하게 이 의심하는 이들이 의심하지 않는 게 뭘까? 나에게 이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랄이라고 철학, 동양이든 서양이든 우리와 어떤 다른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인류가 발전하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그 지랄들 하고 있잖아. 뭐 할 거야? 우린 정보 처리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아시겠지? 3번 문제 가볼까요? 밑글 바탕으로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 일단 니은 같은 경우는 뭐였어? 장제의 사상과 정의의 사상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봤었지. 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1번 주의는 천일합의를 강조한 장제의 관점은 수용했다. 결국 천일합의, 장제의 관점에서 그 천일합의라고 하는 거 아까 내가 도덕은 인과 유사한 것이며 이는 기와 유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우주의 근원인, 존재의 근원인 그 우주의 질서인 그 기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천인합일이었어. 그거 주의 받아들였어? 어디서 그거 잡을 수 있어? 인간의 도덕적 수행이 곧 우주의 도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인간의 이 도덕적 수행이 결국은 하늘의 도, 천도, 우주의 도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네요.
2번 인간 본성의 위험성을 인정한 장제의 관점을 수용하였다. 인간 본성의 위험성을 인정했다. 장제가 일단 인간 본성의 위험성을 인정했어요? 이거 어때? 일단 정의는 확실히 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 선하다고 봤었고 장제는 어땠어? 일단 모든 존재는 화유계 사물이며 인간은 이러한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라고 했고 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 성질로서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라고 봤어요. 그렇죠? 이 장제가 인간 본성이 위험하다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점에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고. 3번 우주의 생성작용에 대한 장제의 관점 수용자다. 아까 우리 이거 얘기하면서 주의에 대한 견해 관점 얘기하면서 장제의 개념 뭐 얘기했었어? 화육 얘기했었죠. 그렇죠? 4번 이를 본체로 삼고 기를 배제한다고 본 정의의 관점. 정의가 기를 배제한다고 보지는 않았어. 그리고 주의가 기를 배제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았죠. 그걸 수용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마음의 수련을 통한 도덕완성을 강조하는 정의의 관점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도덕완성, 마음의 수련 이런 것들 해나가야 된다고 했었지. 자, 4번 문제 이건 보기 박스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같이. 조선의 성리학자 갑과 주희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 성리학자니까 일단 주희의 견해 관점에 일단 따르긴 할 거야. 자, 갑. 인간 본성의 단서가 되는 사단과 인간이 느끼는 기쁨, 노여움 등의 칠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는 비문학 지문도 자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 통곡할 만한 좋은 자리라고 하는 뭐 박지원의 그 약간 수필, 고전 수필에서도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인간 도덕의 단서가 되는 게 사단, 느끼는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은 칠정인데 이 둘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주의가 이와 기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사실 이거는 장제 정의도 다 공통적이었죠. 그렇죠? 사단은 마음이 고요하고 순일할 때 드러나는 선한 감정이고 칠정은 외물을 접하며 바깥에 있는 물건, 사물을 접하면서 일어나는 감정일 뿐 그 근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 뭐가? 사단과 칠정이. 마음이 움직일 때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기라고 하는 것도 떨어져 작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이와 기가 언제나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나 칠정이나 공통적으로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서 칠정이 나올 수 있고 사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와 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둘이 함께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야.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이와 기의 작용의 결과라는 거지, 공통적으로. 이와 기 사이에 위계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가 듣고 있다가 아니야 새끼야, 이와 기 사이에 위계 있어. 이를 본체로 받고 기를 수단으로 봤잖아요. 그쵸? 사단을 이의 발현, 칠정을 기의 발현이라고 규정하는 것, 이거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겠죠? 이와 기를 구분했다면 그럼 주의도 사단과 칠정을 구분했겠지. 사단은 선한 본성이었어. 칠정은 다양한 감정이었어. 여기서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노여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기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따로 사단을 만들어내고 기는 따로 칠정을 만들어낸다는 말 자체가 따로따로 작용한다는 건데 지금 갑 입장에 따르면 사단이나 칠정이나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해서 사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칠정을 만들어내기도 한 것이니까. 그죠? 갑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해서 주의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군요. 저는 어떻다는 제 생각에 의심이 없으니 말입니다. 뭐겠어? 이와 기 사이에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얘기하겠지. 그죠? 가볼게. 이와 기는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전혀 다른 영역에서 작동한다. 일단 주의는 이와 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어. 그치?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영역에서 작용한다. 아니죠? 그쵸? 다른 영역에서 작용하면 기가 이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 2번, 인간 본성은 선함으로 사단과 칠정을 제거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사단과 칠정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 생각. 그럼 본문에서 주의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당과 칠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설명을 했었어야 될 거잖아. 사당과 칠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지. 3번 이를 본체로 기를 수단으로 모아 그 상대적 우선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제 생각에 의심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갑에 대해서 읽어나갈 때 결국 주의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갑의 견해를 읽어나갈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주의의 견해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견해 관점은 정말 인문, 철학이든 사회, 지문이든 과학, 지문이든 견해 관점은 반드시 비교대조하면서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죠? 4번 사람의 마음은 중시하고 그 안에 있는 이와 기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 아니죠. 그 마음이 이제 이와 기 이런 것들로부터 나온 게 된 것이니까. 사단은 이가 발현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둘은 대등하다. 이와 기가 대등하다고 보지 않잖아요. 5번은 주도하였다. 형 이상학을 주도하였다인데 답이 이제 3번입니다.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교와 도교가 형 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고 형 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다소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건데 그걸 이끌었다. 그 종교들이 이끌었다. 하지만 북송 중기에 등장한 유학자들은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형 이상학적 기반을 이제 유교로서 유교가 좀 주도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답이 3번이었습니다. 좀만 쉬고 이문예술 8지문 가보도록 할게요.